안녕하세요. 외도초 6학년 학생 여러분. 자, 4월 27일 사회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4.19 혁명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이제 4.19 혁명 이후에 혼란스러운 사회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면서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그 과정과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60년 4.19 혁명 이후로 국민들은 이제 민주적인 사회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1년도 되지 않아 박정희는 군인들을 동원해 정권을 잡았다. 이게 5.16 군사정변이라고 하고 1961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여기 새로운 정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각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은 간접 선거로 인한 이제 당선자 윤보선 대통령이 4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그 시기였어요. 그래서 4대 대통령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이제 박정희라는 당시 군인이 이제 여기 보면 군사정변 관로에서 쿠데타라고 하죠. 이게 그 체계에 따라 이 군사정변이라고도 하고 쿠데타라고도 하는데 이제 쿠데타가 조금 더 억양이 강한 거고 이게 일본식 표현입니다. 어쨌든 이런 반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군인들이 힘을 앞세워 정권을 잡는 행위라고 여기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 이제 먼저 정권을 잡고 그 후에 이제 대통령이 됩니다. 이제 대통령이 된 박정희는 이제 계속 자신이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10월에는 헌법을 또 바꿔 대통령을 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꿨다. 관로에서 유신헌법 그리고 1972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 개헌할 때마다 약간 그 시기에 맞는 뭔가 특징을 살린 이름을 붙인 헌법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헌법이 유신헌법. 그래서 여기 이 말풍선을 보면 유신이란 말에는 낡은 제도를 새롭게 고친다는 뜻이 있다고 하고, 근데 이 내용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대통령이 마음대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라서 민주적이지 않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근데 이 유신헌법이 이제 얼마나 좀 민주주의를 퇴보시켰는지 몇 가지 유신헌법의 내용을 선생님이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직선제를 간선제로 바꾼 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걸 알기 전에 한 가지 알아야 될 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국가가 운영되는 이 시스템에서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의 힘을 분산시킨 것을 삼권 분립이라고 합니다. 세 개의 권력을 이제 분산해서 이루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정부, 그리고 정부는 흔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통령이 일하는 그곳입니다. 정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국회, 그리고 법원. 요 세 개의 기관이 이제 우리나라를 운영하는 가장 큰 권력을 가진 기관인데, 권한을 가진 기관인데, 이 세 개의 힘을 이렇게 분리해 놔야 어느 한 기관의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해서 국회와 법원이 이제 정부를 견제하게 되는 이런 체제로 가죠. 근데 여기서 박정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추천합니다. 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자기 마음대로 뽑았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권한을 가진 거예요. 이 정도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이 옳지 않은지를 판단을 해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을 대통령이 3분의 1이나 추천한다는 것은 법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기관을 만드는데, 이 기관에 포함된 사람들 역시 다 박정희의 부하들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추천을 받고 여기서 승인을 받으면 국회의원이 그냥 되는 건데, 결국은 박정희가 추천을 했고 거기에 있는 부하들이 통과를 시킬 거기 때문에 이제 마음만 먹으면 아무나 국회의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였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제도인데, 대통령의 권한으로 헌법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헌법의 효력. 자, 그렇다면 이게 저번에 헌법이 법의 기준이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그 기준 안에는 국민의 기본권, 자유권 등의 사람들에 대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걸 대통령이 그냥 잠깐 헌법 멈춰 이렇게 하면 그냥 헌법의 효력을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드는 저 사람 죽여,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려도 이제 헌법에 위반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 역시 이제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한 가장 큰 조항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국회를 장악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법원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모든 법관이라면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법관의 임명권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 말을 잘 듣는 판사, 검사만 임명시키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한 사람이 원래는 정부를 운영하는 정부의 대표이지만 그 대표가 국회를 건드리고 법원을 건드리게 돼서 이 삼권 분립 체제를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 임기 6년이고 이제 무제한으로 이제 당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선생님이 약간 과장하게 말하자면 이건 이 대한민국의 왕이 아니라 거의 신적인 권한을 가진 그런 존재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여기에 이제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보면 헌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서 박정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말을 하거나 정부에 이제 비난하는 말을 했을 경우 몰래 잡혀가서 이제 고문을 당하거나 뭐 조사를 받고 뭐 구속이 되는 등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죠. 자, 그래서 다음 쪽 17쪽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합시다. 17쪽, 유신헌법을 선포한 박정희 정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마음대로 빼앗는 등 독재 정치를 더 심하게 했다. 그럼에도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자, 이렇게 이제 1972년에 선포가 되고 이제 약 7년 정도 시간이 흐릅니다.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고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더욱더 커져만 갔죠. 그러던 중에 이제 이 유신 체제에 항의를 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면 1979년에는
독재 정치를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있었다. 이게 1979년에 부산과 저번 시간에 나왔던 마산이라는 지역에서 항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부마항쟁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게 1979년 10월 16일에 발발을 했는데, 이제 이걸로 이제 온 나라가 좀 떠들썩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박정희의 이런 독재 체제에 이제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이제 부하 김재규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김재규라는 사람이 박정희를 살해하게 됩니다. 총을 쏴서 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랜 시간, 대략 2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독재를 해왔던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정희는 이제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이제 한 줄기 희망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이제 또 다른 군인 세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군인 세력이 바로 저번 시간에 이제 보여줬죠. 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 인물의 이름이 전두환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지만 아까 말했던 인물이 이 사람이 박정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잘 알 거라 생각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참고만 해두시고, 어쨌든 이제 박정희 죽은 후에 전두환이 어떤 일을 했는지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박정희가 죽고 난 후에 이제 대통령 자리가 비어 있게 되죠. 그러니까 박정희 밑에 있던 국무총리 최규하라는 국무총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무총리가 박정희가 죽은 후에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했어요. 그러다가 여기 아까 박정희가 만든 요 기관 있죠. 통일주체국민회의.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이 최규하라는 사람을 간접 선거로 인해 제10대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박정희가 그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그 밑에 있던 최규하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것에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박정희의 권력을 탐내고 있던 주변에, 박정희가 물러났을 때 이 자리를 탐낼 주변의 인물들이 많아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까 말한 전두환이라는 군인입니다. 그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이제 12.12 사태라는 것을 12.12 군사 반란을 일으켜 이제 군대를 장악합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 당시에 군대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반란을 일으켜서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계급도 이제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80년 이제 5월 17일에 이제 군사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군대만 장악을 했고 그 다음 해 5월 17일에는 아예 정부 자체를 장악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교과서 내용을 또 같이 읽어보면 이제 전두환이 중심이 된 군인들이 또 정변을 일으켰다. 시민들은 이전 헌법을 새로 고치고 국민투표로 새 정부를 세울 것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여나갔다. 그러나
정변을 일으킨 군인들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들을 탄압했다. 자, 이렇게 여기 밑에 사진을 보면 이제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시민과 학생들의 사진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자, 아까 5월 17일 날 정권을 장악했다고 했죠. 근데 이 국민들이 이제 하도 군인들에 의해서 이제 국가가 독재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것에 되게 반감을 가져서 이제 민주화 시위를 대규모로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장소가 전라남도 광주인데, 그러니까 지금은 광주광역시라는 이름으로 따로 있지만 이때는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시였어요. 어쨌든 뭐 광주 하면 여기 보이죠? 여기 한반도 지도에 이쪽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광주입니다. 자, 여기서 시위를 했는데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군을 광주에 보냅니다. 자, 계엄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이승만이 4.19 혁명을 진압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보냈다고 했을 때 그 군인들이 계엄군입니다. 여기 보면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의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전국 또는 일부 지역을 경계하는 임무를 맡은 군대.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국가 반란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압하기 위해서 군인을 보낸 것입니다. 근데 이때 엄청 잔인하게 사람들을 이제 제압을 했는데 시민들과 학생들을 향해 총을 쏘며 폭력적으로 시위를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분노한 시민들은 시민군을 만들어 군인들에게 대항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1980년에 있었던 사건이고, 자, 이 당시 사망자 및 이제 행방불명된 사람의 숫자가 약 600명 정도가 되고, 이 군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일반 시민들, 뭐 어린애건 뭐 노인이건 할 것 없이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이고, 뭐 그 시체를 이제 아무도 모르게 어디 안매장하거나 뭐 행방불명 처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광주라는 도시 자체를 아예 짓밟아 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보통 이런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뭐 실시간 인터넷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TV로도 늦지 않게 그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신문을 통해서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제 온 세상에 소식들이 다 퍼지는데, 전두환 정권이 이제 그 언론을 장악을 해서 언론사에 뭐 이거를 내지 못하게 압력을 가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지를 다른 지역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 사람들이 모르니까 해외에서도 한국에 이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사람들이 차를 타고 밖에 나가서 소문을 퍼뜨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 광주와 다른 곳으로 향하는 모든 항로에 군인들이 차단을 해서 들어오지도 나가지도 못하게 도시를 아예 봉쇄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광주의 시민들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처참하게 짓밟혀 있었던 상태죠. 자, 그런데 여기 페이지 18쪽에 밑에 보면 교과서 속으로 이제 5.18 민주화 운동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이제 계기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위르겐 힌치페터라는 독일의 기자입니다. 이제 선생님이 이거를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영화 한 편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이 이해하기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 15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15세 관람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직접 혼자 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부모님과 함께 보거나 여러분이 만 15세가 넘었을 때 한번 시청을 하면 좋을 영화입니다. 송강호라는 배우가 나오는 택시 운전사라는
영화인데, 물론 이 영화에는 약간 영화의 재미를 위해서 혹은 조금 흥미도를 높이기 위해서 과장되거나 약간 사실에 없던 부분을 넣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 당시 사건을 적나라하게 잘 묘사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영화를 추천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두환이 광주에 있는 모든 사실들을 은폐하려고 하니까 이제 독일에 있던 독일 기자가 한국에 와서 광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갈 때도 검문을 계속 했는데, 이 기자가 어떤 기질을 발휘했냐면, 당시에 사건의 영상을 찍은 필름을 과자통에다가 담은 다음에, 자기는 여기 여행하러 왔다. 그래서 여행이 끝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검문할 때도 이제 과자통을 보여주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내보내줘라. 이런 식으로 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결국 이것을 온 세상에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도 이 전두환의 이 국민들을 죽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게 되었고,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나마 알게 되었다는 이 사례가 있습니다. 자, 교과서 이제 다음 장으로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군을 비롯한 시민들과 학생들은 계엄군이 광주에서 저지른 만행을 외부에 알리려고 노력했다. 또한 정부와 계엄군에게 시위 중 잡혀간 사람들을 풀어줄 것과 계엄군이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 스스로 광주 시내의 질서를 지키려고 힘썼으며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서로 돕는 등 힘든 상황을 함께 헤쳐나가려고 노력했다. 이 당시에는 광주가 봉쇄가 되고 계속 누군가 자기 주변 친구들이 죽어가고 자기 이웃들이 아무 이유 없이 살해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분노를 했지만 무력으로서는 저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도우며 그리고 다른 지역에 도움을 요청하며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민주화 운동의 결과 우리나라가 과연 이 전두환의 독재가 끝이 났느냐?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닙니다. 이때부터 이게 전두환을 물러나게 하는 계기가 된 사건은 아니에요. 자, 그러나 계엄군은 시위를 이끌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전라남도청을 공격해 이들을 강제로 진압했다. 결국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다. 자, 이제 시위를 끝까지 하는 사람들이 전라남도청 등에 있었는데, 이때 헬기까지 띄워서 헬기에서 고층 빌딩에 숨어있던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해서 살해를 했었고, 아무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 비극적인 이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자식을 먼저 하늘로 보내고 슬픔에 잠겨 있는 이제 부모님들도 아직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럼 이렇게 전두환의 힘에 의해서 제압됐던 사건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러한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지금의 우리가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의 희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린 것이고,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노력들이 없었으면 만약에 전두환, 박정희, 이승만 이런 독재자들이 계속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이제 수반을 했을 것이고, 그 피해자가 결국 이제 우리가 되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했던 이 인물들에 대해서 매일매일 매 순간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며칠 전에 4월 19일 그 혁명 기념일 그런 게 있었죠. 그럴 때만이라도 이제 그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건 어떠할까라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2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은 부당한 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지를 보여주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노력을 기억하기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5월 18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한국판 안내의 일기라고 불리는 여고생의 일기가 올라와 있기도 하고, 이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여기 5.18 운동 기록물이 등재되었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번에 4.19 혁명 기념관처럼 여기 국립 5.18 민주묘지 추모탑이 현재 광주광역시에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이시죠? 이건 뭐 과제방에 올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스스로 보고 여기 장면 1, 2, 3 장면 1을 보면 이제 학생들과 시민들이 나와서 시위하는 모습, 두 번째는 이제 가족을 잃고 슬퍼하는 이제 유가족의 모습, 그리고 여기는 이제 5.18 민주의 전라남도청 앞에 광장을 메운 모습이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진 장면 중에 하나를 골라서 느낀 점을 여기 적어보는 걸 끝으로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과제방에 올릴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 놓으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독재 정권의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잠깐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독재 정권의 이제 종지부를 찍은 이제 6월 민주항쟁을 다음 시간에 배우고, 그 다음 시간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역사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여기 페이지 21쪽 잘 보시고 잘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오늘 사회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